자, 그럼 계속해서 간주 공급, 재화의 공급 중에 간주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주 공급은 자가 공급, 개인 쪽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 재화로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 이번에는 개인 쪽 공급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개인 쪽 공급은 단어 그대로예요. 여기 써 있는 제목 그대로 매입세 공제를 사업자가 받아놓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 소비를 하게 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으니까 매입세 공제해 준 거를 추징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을 제가 그려놨는데, 자,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판매하는 이 마트 사업, 마트라고 해볼게요. 물건을 판매하는 이 마트에서 상품을 어, 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을 상품을 구입하면서 이 마트에서 상품을 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아놓고 이거를 내부적으로 직원한테 선물로 주는 거예요. 또는 뭐 임직원이 사용 소비를 하거나 그러면 이 매입세액을 세무당국에서 공제해 준 이유는 뭐냐면 이걸 나중에 상품을 매출했을 때 매출세액을 낼 거니까 이거를 매입세액 공제를 해준 건데 이거를 매출하지 않고 그럼 매출하지 않으면 세금이 창출되지 않잖아요. 그럼 세금을 안 낸다는 거잖아요, 지금. 내부적으로 사용 소비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내부적으로 사용 소비했을 때 그때 이거를 외부에 판 것처럼 간주 공급으로 과세해서 이 매입세 공제해 준 거를 추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념 이해를.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이 이제 개인적 공급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용이 나와 있다시피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 어떤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 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에 자가 사용 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재화의 공급으로 봐서 부가세를 징수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 사업자가 요 재화를 구입을 할 때 매입세액을 당초부터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는 간주 공급으로 볼 필요가 없죠. 그죠?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전제 하에 간주 공급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또 해놓으니까 이제 실무에서는 아니 직원 생일날 또 자사기업의 상품을 선물로 줄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다 이거를 과세를 한다 그러면은 좀 그렇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근래에 또 개정이 된 게 이렇게 경조사 또는 뭐 설날이나 추석 또는 회사 창립기념일, 뭐 직원 생일 이런 거와 관련해서 직원한테 이렇게 선물로 줬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렇게 하겠대요. 요 각각의 항목별로, 각 항목별로, 그러니까 경조사 때 주고 또 설날 때도 주고 뭐 창립기념일도 주고 이렇게 각 항목별로 그렇죠? 각 항목별로 이렇게 직원 한 명당 연 10만 원을 한도로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겠대요. 근데 만약에 10만 원이 초과가 되면 그때는 재활 공급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마트에서 그쵸? 요 마트에서 상품을 구입을 했어요. 상품을 구입을 했는데 요 상품이 지금 시가가 15만 원짜리 상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은 10만 원을 초과했잖아요. 그러면 그 10만 원 초과한 5만 원에 대해서만 개인적 공급으로 보겠다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근데 이렇게 한번 주고 또 이제 회사 창립 기념일을 또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각각 한 명당 10만 원 한도로 연간 10만 원 한도로 각 항목별로니까 각 항목별로입니다. 그러니까 경조사 때도 줄 수 있는 거고, 그죠? 또 창립 기념일도 줄 수 있는 거고, 또 설날 때도 줄 수 있는 거 이렇게 각각 항목별로 10만 원 범위 내에서 개인적 공급으로 안 보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10만 원 이렇게 해놨는데 또 이제 각각 항목별로 한다라고 이제 또 조금 개정이 됐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개인적 공급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이 이해했을 건데,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개인적 공급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 자, 또 여러분, 이런 경우도 개인적 공급으로 안 봐요. 작업복이나 작업모나 작업화로 사용했을 때. 이거는
영업활동에 쓰인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사업자가 이 판매하려고 구입해 놓은 이 재화를 작업복이나 작업모나 작업화로 썼다는 거는 영업에 사용을 한 거잖아요. 영업활동. 즉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사용 소비한 거니까 개인적으로 소비한 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또 직장 연회나 직장 문화 관련해서 소비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장기 대회를 열어서 직원이 우승하면 뭐 선물로 줄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썼다기보다는 영업의 일환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 보세요. 이런 직장 연회나 직장 문화 활동과 관련해서 이런 재화를 소비한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 공고로 오지 않겠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고요.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조사, 설날, 추석, 창립기념일, 생일 이랬을 때 각 항목별로 사용인 한 명당 연 10만 원 한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각 항목별이니까 경조사 때도 한번 주고 또 창립기념일로도 주고 이렇게 각각 10만 원 한도로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인적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받고 사업상 증여도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교재는 293쪽이고요. 자, 사업상 증여는 이런 거예요. 매입세 공제를 받았어요. 재화를 공급받고 이 기업에서 구입하면서. 그런데 이거를 거래처에다가 선물로 준 거예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사업을 위해서 거래처에 공짜로 증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 공급은 내부 소비하는 것이고 사업상 증여는 외부 소비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짜로 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돈을 안 받고 소비한 거니까 이거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가 없잖아요. 이 매입세액을 공제해 준 이유는 이 사업자가 이걸 매출했을 때 세금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근데 매출을 하지 않고 세금을 안 내니까 이걸 사업을 위해서 자기들이 사용을 했지만 세금을 안 내잖아요. 매입세 공제 받아놓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 이때는 사업상 증여로 봐서 세금을 추징하겠다라는 거예요. 공급으로 간주해서. 이해되죠, 여러분? 네, 이렇게요. 자, 근데 이제 여기 써 있는 거는 이렇게 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을 땐 사업상 증여를 안 본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거래처에다가 이렇게 선물로 준 게 사실은 주 판매 대가에 딸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내가 핸드폰을 판매하는 매장인데, 특정 고객한테 핸드폰을 팔았어요. 100만 원 받고 내 핸드폰 케이스라든지 보호 필름이라든지 그런 재화를 무상으로 줬어요. 특정 고객한테. 근데 그거는 그 핸드폰 값 100만 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별개로 내가 이걸 무상으로 준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공짜로 준 게 아니지. 그 대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건 사업상 증여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업상 증여로 과세가 되는 건데 만약에 매입세액을 당초부터 공제를 안 받았다 그러면 사업상 증여로 볼 필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개인적 공급이나 사업상 증여 이거는 이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전제 하에 이거를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사업상 증여하거나 그때 이제 매출로 간주해서 추징하는 개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사업상 증여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이 경우 여기 지금 1, 2, 3번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겠대요. 견본을 준 거예요, 업체에. 업체에 우리 회사 물건 좀 이렇게 우리 회사 물건입니다. 이렇게 샘플 보내준 거죠. 이거는 영업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이 견본 보내준 거를 사업상 증여로 해서 부가세를 내라고 그러면 영업 활동을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견본 준 거는 사업상 증여로 안 봅니다. 또 특별 재난 지역에 공급한 물품이래요. 예를 들어서 어디 뭐 특정 지역에 지진이 나서 거기 어려우신 분들 이 기업이 이렇게 기부를 한 거예요. 그 재난 지역에. 근데 그거를 기업한테 세무서에서 세금 내세요 그러면 누가 이런 기부를 하겠습니까? 그죠? 특별 재난 지역에 이렇게 공급하는 물품. 돈을 안 받고 특별 재난 지역에 이렇게 기업이 물품 제공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사항에 놓인 거를 과세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읽어보면 상식적으로 다 이해가 돼요. 그죠? 음. 그 다음에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으로만 전부 결제를 받았다. 자기 적립 마일리지가 뭐냐면 이런 포인트로 결제받은 거예요. 자, 이 무슨 얘기냐면
그럼 고객이 이제 우리 가게에 와서 물건을 사면 우리 자사 포인트를 적립을 해줬다가 나중에 그 포인트로 물건을 사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어, 포인트를 적립했을 때는 그냥 과세를 해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가게에 와서 고객이 10,000원짜리 물건을 샀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포인트로 100원을 적립을 해줬다 해봐요. 이렇게. 그러면은 1,000원을 적립해줬다 해봐요. 그냥 계산 편의상. 그러면은 9,000원만 과세할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물건값 10,000원의 10%를 우선은 과세하는 거예요, 사업자한테. 그랬다가 이제 포인트가 쌓이면 나중에 와서 다른 물건을 1,000원짜리를 사갈 때 이 포인트로 결제를 하게 되면 이거는 이미 과세를 했잖아요. 적립해 줄 때. 그쵸? 그러니까 어, 포인트로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 현금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기업이. 하지만 이거는 사업상 증여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적립 마일리지라는 게 자사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사 포인트를 적립했을 때는 이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그냥 하고 전체 금액을 이 자기적립 마일리지로 물건을 이렇게 공짜로 받아갔을 그때는 사업상 증여로 보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적립 마일리지 등으로 전부 결제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사업상 증여가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가공급에는 폐업 시 잔존 제한. 자, 그럼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에 상품을 매입을 할 때 매입세 공제를 다 받았어요. 이렇게. 자, 여러분 세무 당국에서 이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이유는 이 사업자가 이걸 나중에 매출했을 때 세금이 창출되니까 이 관련된 매입세액을 미리 공제해 주는 거예요. 이걸 아직 안 팔았어도. 근데 이 사업자가 이 매입세액 공제를 다 받고 나서 그 이후에 폐업을 해버려요. 그럼 폐업을 해버리면 얘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소비자예요, 소비자. 그러면 여러분 얘가 폐업을 해버리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물건을 어디다가 갖다 팔아도 부가세 징수를 할 수가 없어요, 국가 입장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제한화 용역에 대해서 부가세가 과세가 되는 거니까 폐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 공제해준 매입세액을 징수할 수가 없어요, 국가는. 그러니까 폐업할 때 남아있는 이 잔존 제하 있죠. 이 매입세액 공제 받은 이 잔존 제하에 대해서 이거를 스스로 소비한 걸로 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해준 걸 추징하는 개념인데, 자,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데, 자, 당초부터 이 매입세액을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공제를 안 받았대요. 그럼 이걸 추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매입세 공제받은 제화를 판매하지 못하고 잔존 제화로 보유한 상태에서 폐업을 하는 경우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해서 부가세를 추징하는 개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다만 당초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폐업 시 잔존 제화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그동안 배웠던 간주 공급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 간주 공급을 한번 총정리해 보면 간주 공급은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 제하로 구분이 되죠. 자가 공급은 면세 전용, 비영업용 소형차 전용 또는 그 유지의 전용,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맞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자가 공급과 관련된 공급 시기란 것은 어느 시점에 이걸 공급한 걸로 볼 거냐 그거예요. 왜냐 우리가 1기와 2기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이게 과세가 되는 이 기속 기간이 결정되는 거예요. 공급 시기에 따라서. 그래서 어느 시점에 과세할지에 대한 건데 또 과세 표준 뒤에서 이제 배우겠지만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이제 재화를 공급했을 때 이걸 원가로 과세할 건지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할 건지 그 매출세액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을 기준을 어떤 금액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게 과세 표준인데 이 과세 표준은 또 어떻게 우리가 간주 공급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같이 한번 잠깐 볼게요. 면세 전용은 어느 시점에 이걸 공급한 걸로 보냐 하면 사용 소비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과세 사업으로 매입세 공제받아 놓고 면세 사업에 전용했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겁니다. 비영업용 소형차
비영업용 소형생유차 유지에 전용했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예요. 사용 소비했을 때를 기준으로 과세해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반출하는 때예요. 우리 공장에서 그 대리점으로 반출했을 때 그때를 작성일자로 해서 생계사를 발급하면 되는 겁니다. 또 개인 쪽 공급은 여러분 사용 소비했을 때 개인 쪽 공급은 개인 쪽으로 직원한테 선물로 줬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거예요. 사업상 증여도 뭐 사용 소비 개념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증여하는 때 거래처에 선물로 줬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거예요. 폐업 시장 존재하는 폐업했을 때 폐업일에 폐업한 날에 공급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럼 과세가 되는 그 기준 표준은 시가로 과세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간에. 근데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원가가 원칙이에요.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요 간주 공급은 실제로 물건을 판 건 아니기 때문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제외하고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제외하고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세금 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간주 공급은 뭐라고 여러분? 세금 계산서 불러주세요. 세금 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이건 상식적인 건데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제외하고는 타사업장 반출을 제외하고 타사업장 반출을 제외하고 타사업장 반출을 제외한 나머지 간주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라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판 게 아닌데 어떻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법 취지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장에서 판매 목적으로 대리점에 반출했다 그러면 생계약을 끊으라는 거예요. 이때는 요거는 생계약 끊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한번 노트에다가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은 또 전체적인 내용이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화의 공급 특례라고 해서 위탁 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대해서 또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신탁 재산에 대해서 또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재화의 공급 특례 위탁 판매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럼 위탁 판매라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 그림에서처럼 이제 내가 물건을 판매하는 A 기업인데 직접 물건을 팔기 좀 어려우니까 판매 대행회사한테다가 판매 의뢰를 맡긴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걸 위탁 판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위탁자가 물건을 수탁자한테 보내줘요. 그죠? 이거 팔아달라고. 이거를 적성품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 회계 공부할 때 배웠죠? 그러면 이 수탁자가 이 상품을 받아서 소비자한테 판매를 했을 때 이건 누구 매출인 거예요, 여러분? 수탁자 매출이에요? 위탁자 매출이에요? 그렇죠. 위탁자 본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죠, 여러분?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 자, 다만 이제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 판매 대행을 하는 그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위탁자가 판매 의뢰를 해서 이제 수탁자가 대신 팔아주는 거니까 위탁자가 판매한 것으로 보는데 그걸 알 수 없다 그러면 수탁자가 판 걸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위탁 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 관리상 위탁자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겠죠. 예, 여기 밑에 다만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 다음의 경우라는 건 요 경우에는 이제 수탁자가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걸로 그 상대방 입장에서 그러니까 수탁자가 판 걸로 보겠다 이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화의 공급 특례예요. 신탁재산의 이전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신탁재산이라는 거는 재산을 맡겨놓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신탁재산을 맡겨놓는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한 걸로 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내가 신탁 재산을 맡겨놨는데 위탁자가 바뀐 거예요.
그럼 그 제하의 소유권이 그 다른 위탁자한테 넘어간 거니까 그러면 그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한테 그 물건을 판 걸로 보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자, 다만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당연히 이건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재화의 공급으로 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떤 경우인데요? 요 1번과 2번의 경우인데,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 신탁재산을 받아서 관리하는 거는 그 투자회사들이 관리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집합 투자기구, 의 집합 투자, 투자업자가 다른 집합 투자업자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 관련 법에서 그 집합 투자업자가 다른 투자업자한테 어, 이렇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요 관련 법에서 이거는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위탁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있는 경우 등,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경우 등처럼 위탁자의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금 소유권이 변동이 있는 게 아니라 제3자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다. 근데 그 지위가 이전이 됐다 그러면은 그 소유권은 변동이 없는 거니까, 그죠? 없는 거니까 이거는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즉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거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자, 어떤 경우냐 하면은 첫 번째는 자, 담보 제공이에요, 여러분. 키워드는. 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내가 거래처에서 자금을 차입하면서 내가 갖고 있던 상품 재화를 담보로 맡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상품 재화의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화를 공급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뭐 질권이나 저당권이나 또는 동산이나 부동산 이런 권리를 담보로 제공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재화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이 된 게 아니니까 담보만 맡긴 거지. 이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면 안 되겠죠. 그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의 포괄적 양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단어 그대로예요. 사업을 포괄적으로 다 이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얘가 A라고 해봐. B한테 A가 PC방을 강남에서 하다가 이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요 PC방을 B한테 3억 원에 이 사업을 그냥 통으로 양도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 이 PC방에 있는 뭐 PC나 집기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제하니까 만약에 이 3억 사업을 양도한 거를 재활 공급으로 봐버리면 이 B는 사업을 인수하는 이 양수인 B는 3.3억을 줘야 되는 거예요. 3억 3천을. 근데 어차피 양도한 A는 3억 원은 자기가 갖고 3천만 원은 0.3억은 세무서에 납부를 하고요. 세무서는 또 어차피 양수인한테 세금을 또 환급해 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무서 입장에서도 사실은 실익이 없죠. 돈을 받아서 얘한테 돌려주는 거니까. 그죠?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냥 이건 정식적으로 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이 되면 이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그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요 B는 3억만 지불하면 되고 A는 세무서에 3천만 원 납부할 필요 없고 세무서도 또 얘한테 환급해 줄 필요도 없고 이러니까 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을 양도하는 이 A가 사업을 양도해서 이 3천만 원을 만약에 받았다. 이걸 또 안 내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지금 자금 사정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이렇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그러니까 요 B가 대가를 지급할 때, 얘가 B가 이렇게 했대요. 만약에 요 B가 A한테 3억 원을 주고 요 B가 3천만 원을 세무서에다가 대신 신고해 준 거예요.
이렇게.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신 납부해 준 거예요, B가. 그럼 이 B는 3천만 원 세무세 납부했으니까 이때는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래 네가 3천만 원 세무세 냈다가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거면 뭐 그거 인정해 줄게. 이렇게. 이해하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는데 요 양수인이 요 3천만 원의 부가세를 신고 납부를 A를 대신해서 하고 그거를 매입세 공제 받는다 그러면 그건 인정해 줄게. 이렇게. 왜냐하면 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대해서 이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양도인 A가 세금을 또 안 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얘는 또 얘한테 환급을 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B가 불안하니까 그냥 3억만 주고 3천만 원 세무서에 냈다가 대신 납부를 하고 이걸 공제받는다 그러면 그건 확실한 거니까 그거 인정해줄게 그 얘기예요. 그때는 어, 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을 한 것으로 보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 이런 걸 또 대리 납부다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래서 네가 만약에 대리 납부해서 매입세 공제받는다 그러면 그래 이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봐줄게. 그렇게 지금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는 개념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부가가치세법에 나와 있는 규정사항인데 뭐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요건 기억해야 돼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거예요. 이걸 우린 포괄적 양도라고 해요. 기본 개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에 양도인이 PC방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게 아니라 PC방에 있는 일부 PC만을 얘한테 팔았어요. 그건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이지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죠. 그건 당연히 과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포괄적 양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 법인세법상의 요건을 갖춘 이런 분할을 하는 경우 또 양수자가 승계를 받는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해서 이런 요건을 갖췄을 때는 어, 이거를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걸로 봐주겠대요. 예,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께서 가볍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지엽적인 내용이니까. 음. 자, 그래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기본적으로 포괄적 양도라고 한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고 이런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게 자,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하는 경우에요. 물납. 여러분 세금을 물건으로 내는 경우가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인정 안 해요. 안 하는데 우리 상속세에 한해서 상증세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상속을 받으면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뭐 건물 상속을 받았어요. 건물 뭐 여러 채를 상속받았는데 현금이 없잖아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현물 이런 뭐 이 건물로 이렇게 세금을 낼 수도 있는 경우를 이제 조세 물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세무서에다가 물건으로 세금을 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물건은 제하니까 세무서에서 10%를 징수해서 다시 세무서에 납부한다? 세무서도 실익도 없거니와 세금을 걷는 주체인 국가한테 세금을 징수해서 다시 국가에 낼 필요도 없거니와 그죠? 그래서 세금은 조세물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이런 뭐 상속세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이제 조세를 물납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 조세 물납에 대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신탁재산 소유권 이전으로 다음에 각 항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했대요. 위탁자가 재산 이렇게 맡겨 놓은 거예요. 수탁자한테. 이거는 뭐 물건을 어디다 판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재산을 맡겨 놓은 거지. 그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소유권 이전 이런 게 없으니까 당연히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게 당연하고 신탁의 종류로 인해서 수탁자한테 위탁자가 자기 재산을 돌려받았대요. 내 거 그냥 내 거 다시 돌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겠죠?
자, 내가 A라는 수탁자한테 재산을 맡겼는데 요 B라는 수탁자로 수탁자가 변경됐어요. 이거는 계속 내 거였어요. 그죠? 위탁자 거였어요. 계속.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 신탁 재산의 소유권이 누군가한테 이전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재화의 공급으로 보면 안 되겠죠. 그죠? 당연히. 자, 그래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재화의 공급에서 이렇게 재화의 간주 공급이나 재화의 공급으로 오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은 객관식에서 또 자주 또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히 여러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개념을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해보시고요.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도 뵙겠습니다.